오라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작부터 갑자기 후원을 주세요? 아이고야. 네, 종란님, 소나무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돈 잘 쓸게요. 왜 시작부터 갑자기 후원들을 하시죠? 왜 그러시지 갑자기? 헐. 자,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저는 오늘 체해갖고 컨디션 되게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하다가 중간에 말이 잠깐 끊길 수도 있어요. 제 속을 이렇게 좀 잘 달래줘야 될 그런 되게 위험한 순간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말을 하다 제가 하고 잠시 동안 말이 없으면 제 망가진 속을 달래너라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소식들 같이 살펴볼 거고요. 오늘 소식들 중에 자, IBM이 리프사 솔루션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도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업계, 뭐 이 업계가 아니더라도 금융 쪽이 아니더라도 어느 비즈니스를 가든지 똑같아요. 그냥 뭐 동네에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가십거리는 되게 단순한 사실들이 되게 많지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간에 되게 다양한 관계로 얽혀 있고 때로는 경쟁자이다가 때로는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말 하잖아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다. 이게 통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IBM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텔라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라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라이벌 관계로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IBM이 리프사 솔루션으로 뭔가를 했다. 굉장히 의외죠. 약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스텔라를 버리고 리프사를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오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IBM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친구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니, 이어서 하나 더.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DLT 솔루션 이 관련해서 이제 그 레가르드 그 사람 IMF 총재였다가 이제 유럽은행장으로 갔잖아요. 유럽중앙은행장으로 갔는데 그 사람 가고 나서 이제 DLT 관련된 채용 소식이 채택을 하겠다는 소식이 뜨니까 아무래도 많이 그것과 관련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이 소식을 굉장히 크게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기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유럽 그 공영제 유럽연합이 쓰고 있는 통일된 화폐 만든 유로화라는 거를 이용해갖고 XRP가 설 곳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소식들도 빠르게 볼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오늘 체를 했는데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말이 끊기면서 제 망가진 속을 잠깐 달래너라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기기에 침 삼키기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자, 오늘 소식들 쭉 살펴보죠. 자, 바로 처음부터 나오는 소식이 바로 이 IBM 건이네요. 자, 왜 IBM이 얘기가 나왔냐면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빼겠습니다. 자, 보면은 보시면은 이 IBM 직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등급도 보면은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네, 시니어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회사 그런 직급 체계로 따졌을 때 뭐 부장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부장급이고 보시면은 지금 뭄바이 인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인도 쪽에 있는 것 같죠? 자, 이 사람 링크드인 이 채용 관련된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인력들을 매칭시켜주는 일종의 플랫폼이죠. 링크드인이라고. 여기는 HR 쪽, 이제 인사 쪽 업무를 보는 기업의 인사 쪽 업무 보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리고 반대로 나의 커리어를 바탕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에서 나를 스카우트해가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 이 요구사항과 매칭을 시켜갖고 이 구인 구직 이런 것들을 해주는 플랫폼인데, 보면은 지금 보신 이 양반 있잖아요. 이 플랫폼의 이 프로파일에 보면은 여기 써있죠. IBM에서 일을 했죠. 가장 최근까지 일을 하다가
올해 2019년 9월에 현재 직장을 LTI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겼고 IBM에서 2년 9개월 정도 일할 때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을 설계하는 쪽 업무를 했고 인도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업무를 뭐 했는지 이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 활성화했나? 했죠? 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플렛을 POC 했다고 했죠? 인도에 있는 은행들의 이거 구현하는 거 POC, POC 설명드렸죠? POC와 파일럿, 그리고 실제로 커머셜라이즈 돼서 쓰는 거 총 이 세 단계 정도 있는데 POC는 검증 단계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뭐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원한 건 아니지만 반대로 이제 업체 측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리플사죠. 리플사가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좋은 솔루션이 있는데 한번 써볼래요? 했을 때 이제 반대로 고객이 돼 은행 입장에서 그래? 네가 말하는 거 한번 증명해봐. 이것도 역시 POC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행했다고 하죠, 인도에서. 자, 그래서 요점이 뭐냐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인도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리플사의 직원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인도는 사실 리플렛이 점령했다, 리플렛이 싹 들었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인도는 굉장히 리플사가 지배적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지금 보시는 요 친구, 인도에서 IBM 직원들이 일하면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알고 있는 인도은행들 이제 리플렛 사용하는 거 관련돼서 POC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 소속일 때요? IBM 소속일 때.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 스텔라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하잖아. 우리 라이벌인데? 우리와 적대 관계인데? 아니? 근데 왜 리플렛 갖다 했어? 혹시 블록체인 월드와이어 포기하고 리플렛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은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 이거 뭐 안 봐도 상관없어요. 안 봐도 뻔한 건데 여전히 스텔라 프로토콜로 돼 있을 겁니다.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전히 이 페이지가 스텔라 프로토콜 위주로 그 기반으로 돼 있는지, 혹시 리플렛으로 어느새 바뀐 거 아닌가 이런 기대나 또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건 여전히 스텔라로 돼 있을 거예요. 워라 어서 오세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IBM이란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이제 옛날부터 IBM이란 기업을 아셨던 분은 이 데스크탑 PC 파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맞아요. 물론 이제 PC 관련된 사업은 매각을 해버렸죠. 지금 PC 사업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왓슨이라고 들어봤나요? IBM이 만든 AI인데 이 AI도 서비스로서 지금 솔루션으로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의료 분야 이런데 진출하고 있죠, 왓슨이.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에 들어가 있는 그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서버 같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IBM에서 만든 프레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급 이런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IBM은 뭐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IT 관련된 것들이죠. 지금 얘기한 모든 것들이 이제 IT 관련된 것들인데 한 예로 지금 실제 일반적인 굉장히 제너럴한 IBM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크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산탄데르가 실제로 이 차세대 금융 시스템 같은 거 발주를 냈는데 그 사업을 누가 수주했나요? IBM이 수주했죠. 요거죠. 올해 초였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라 어서 오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탄데르가 DT 뭐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업무 시스템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 시대의 IT 기술에 맞게 좀 더 진화시키는 거죠. 신기술에 맞게 더 좋게 디지털화 시키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산탄데르가 이거 DT를 하겠다 하면서 추정으로 예산 잡은 게 지금 요 정도 되겠죠. 100만 1000만억 7천억 정도 되네요. 7천억 달러.
이거를 IBM이 수주한 거죠. 이게 올해 초 기사입니다. 2월달. 예. 여기 보면은 여기 다 나와있어요. 종합이에요. 예. 왓슨도 나와있죠. 왓슨 사용해서 한다고 하죠. 예. 산탄데르가 AI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면 내용이 다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예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마 제공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산탄데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 인프라를 아예 통합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고객이 일일이 막 부분마다 이제 여러 사업자한테 맡겨서 바꾸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하는 겁니다. 이 통째로. 보면은 클라우드 검색할까요? 나오겠죠, 클라우드? 네. 여기 있죠. 멀티 클라우드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클라우드죠. 그러니까 리전까지 여러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 엮는 건지 모르겠지만 멀티 클라우드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본인들이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여러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엮는 거죠. 여기 하이브리드 나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전략들 해갖고 여기에 블록체인도 나와있나? 블록체인도 있죠. 보시죠,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종합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7천억 달러가 아니라 말을 잘못해요. 호야님이 잘 집어줬어요. 금액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7억 달러고 우리나라 돈은 한 8천억 정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IBM이 IT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하거든요. AI도 하고 블록체인도 하고 빅데이터도 하고.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은 지금 산탄데르 케이스 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은행들이 본인들이 리플렛 구현하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IT 인력을 통해서 그걸 직접 구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 차세대 시스템으로 금융권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그 안에 과업으로 넣은 거죠. 블록체인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모든 과업들을 맡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IBM이 그거를 맡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신 솔루션 아키텍트, 그러니까 솔루션을 설계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솔루션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짜임새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구현할 수 있잖아요. 뭐 인프라 하드웨어는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하겠다. 그리고 뭐 인도에 있는 은행들이 지금 네트워크망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구현하는 게 업무에 적합하겠다. 이런 설계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그냥 IBM이 스텔라를 갖다 버리고 리플렛을 택했네. 이제 리플렛을 쫙 밀어주겠네 IBM.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페이지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스텔라 기반으로 한 IBM이 직접 서비스하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솔루션인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는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그거가 별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탄데르처럼 인도에 있는 은행도 이렇게 IT 사업 관련된 거 발주했을 때 그거를 구축하는데 IBM이 사업자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IBM이 뭐 리프사 동맹이니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명확한 건 IBM이 리프사의 경쟁은 아닙니다. 비즈니스상 겹치는 분야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는 겹치는 부분이 맞는데, 일단 전반적인 메인 사업들은 리프사 겹치진 않아요. 메인으로 잡고 있는 사업들은. 자, 그래서 이 부분 확인했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엔티티 데이터 관련된 게 있는데요. 엔티티 데이터는 참고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적의 회사입니다. 일본인데, 다만 일본 회사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이퍼레저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하이퍼레저 뭐죠? 퀼트. 퀼트라고 하이퍼레저 안에도 프로젝트 여러 개 있는데, IP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하이퍼레저 퀼트죠. 그 분야에 있어서 리프사, 엔티티 데이터 이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엔티티 데이터의 회사의 성격을 얘기하자면은 컨설팅 회사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IT 회사가 주였는데 지금 이 적어도 금융 분야만큼은 약간 컨설팅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엑센추어나 이런 것과 성격이 조금 비슷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엔티티 데이터 같은 경우도 볼게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거 옛날부터 이제 2017년 때부터 만든 자료죠. 이거 보시는 거 IP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는 거, 그리고 중간에 XRP가 브릿지한다, 이거 설계했었고,
가장 최근에 보면은 이 시기에 따라서 지금 인터뷰 내용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보면 2019년 2월에 엔티티 데이터가 리프사 일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터뷰 때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그리고 가장 최근인 12월에 올해 12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We have done, 그러니까 우리는 했다, 완료했다는 거죠. 뭐죠? 서버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한 6, 7개, 보통 뭐 3개까지도 가나요? 어쨌든 한 자릿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엔티티 데이터가 위잖아요. 엔티티 데이터가 서버로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죠. 몇 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였냐? 리프사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거, 크로스 오버 더 페이먼트 있어서 이거를 했다는 거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사 솔루션을 도입한 금융기관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과업을 냈을 때 그 사업을 맡아서 엔티티 데이터가 해서 리프사의 솔루션을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리프사와 관련 있는 지금 정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포인트로 볼만한 부분이죠. 이 정도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요. 이 엔티티 데이터 리프사와 같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 회사가 직접 리프사의 솔루션을 도입한 곳이 몇 개 정도 된다. 과업을 맡아서 그 정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리프사 직원들 요즘에도 많이 여기저기 나가는 것 같은데 12월 23일 날에 이 딜라틴 아줌마 지금 보면은 어디 컨퍼런스 같은데, 컨퍼런스는 아니고 그냥 언론지에 인터뷰를 했네요. PL이면 어느 국가죠? 폴란드인가? 뭐지?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든 인터뷰를 했고 거기에 리프사, XRP, 스위프트, 블록체인, 원페이, 에펙스, 산탄데르 솔루션이죠. 리프사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JPN 코인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얘기했다는데 이거 아직 제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확인해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좀 확인을 한 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터뷰를 한 것 같네. 23일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어라어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요 소식이 또 이제 화두에 떠올랐는데 포브스지의 지금 유럽 중앙은행장인 레가르드, 그 사이 약간 나이를 드신 것 같네요. 꼭 생기가 없는 사진 같은데 이 사진이 좀 잘못 찍혔나봐요. 평소에는 좀 생기 넘치는데. 자, 어쨌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뭐냐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바로 엑센추어, 아까 말씀드렸던 컨설팅 업체죠. 금융 쪽에 엑센추어와 R3, 뭐죠? 블록체인 플랫폼을 판매하는 회사죠. 바로 코르다라고 부르는. 자, 이 두 회사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유럽 중앙은행이 이 DLT 관련 사업을 냈는데 지금 이 사업자가 엑센추어와 R3라는 얘기죠. 컨소시엄 이뤄갖고 둘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건데 뭘 쓸 거냐? DLT를 쓸 건데 바로 R3의 코르다를 쓸 거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냐면 끝났다. 유럽 중앙은행이 R3 코르다를 써? 그럼 무조건 XRP지.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이제 DLT를 써버리면은 유로화로 유럽 전역이 엮어지니까 XRP가 활약할 그런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는 분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양쪽 다 있는데요. 워라 어서오세요. 자, 결론부터 말씀은 둘 다 그렇진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R3 코르다를 쓴다고 해서 XRP를 세틀먼트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스위프트 GPI 링크라는 솔루션을 스위프트가 만들어서 그 API 형태로 스위프트 네트워크, GPI 네트워크를 쓸 수 있도록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었죠. R3랑 실제로. 그래서 올해 초부터 POC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한 피아트 세틀먼트도 가능해요. 코르다는. 물론 XRP를 통한 세틀먼트 옵션도 존재합니다만 문제는 뭐죠? 그 XRP는 XRP를 직접 들고 쓰는 거예요. XRP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걸 피아트로 자동 컨버트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코르다 세틀러에는. 그냥 XRP를 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지금 못 써요. XRP가 그만한 보편적 수용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규제로도 막히는데 뭐 규제로 오픈이 돼서 은행이 직접 XRP를 홀딩할 수 있다고 쳐도
아직 가격 변동성 문제, 보편적 수용성, 그 상태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XRP로 받을래요? 달러로 받을래요? 세틀먼트 할 때? 여러분들의 은행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래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XRP로 세틀먼트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달러로 받아야 되죠. 그거를 리프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ODL 같은 경우는 피아트로 시작해서 피아트로 끝나는 세틀먼트잖아요. 중간에만 XRP가 잠깐 불이자는 거죠. 나중에 보편적 수용성, 가격 변동성 문제를 어느 정도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XRP를 직접 홀드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지금이 그 정도의 상황을 받쳐주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 때문에 이 코르다를 쓴다고 해서 XRP를 유럽 중앙은행이 직접 홀드하거나 또는 XRP만 세틀먼트로 쓸 거다. 약간 너무 지나친 기대입니다. 지나친 기대가 아니라 비약이에요. 그거는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옵션으로 있을 뿐이에요. XRP가.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 살펴보면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DLT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속해서 유로화를 쓰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디테일한 거를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카테고리 분류상을 말씀드릴게요. 자국 법정화폐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두 개를 동시에 쓰고 있는, 혼재해서 쓰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국처럼 빠져나가려는 국가죠 지금. 그리고 이미 유럽연합에 참여 안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유로화를 단일화폐처럼 만들자는 게 유럽연합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데 이 유럽연합이 처음 출범하고 나서 유로화가 이들의 목표처럼 잘 진행이 됐어요. 한 10년 정도는. 굉장히 이 새로 만든 이 연합의 화폐인 유로화가 굉장히 안정성도 가졌었고 이 목표가 달성될 것처럼 보였는데 언제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직접 체감을 했느냐? 그리스 사태 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유로화가 단일화폐잖아요. 근데 유럽연합 거기에 속해 있는 유럽 국가들은 미국처럼 연방 형태도 아니고 어떤 형태죠? 주권 국가잖아요. 소버린 스테이트잖아요. 각 나라마다 정치가 따로 있고 각 나라마다 본인들 관할법이 따로 있죠. 미국 주들은 여러분들 미국 주 되게 많잖아요. 거기는 주 법원이 있고 그 주의 관할법보다 상위법인 연방법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구조가. 단일화폐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법도 그러하고 재정 상태도 어떠다? 각자다. 정치도 각자다. 그러니까 얘네가 바라는 거, 하려는 거, 실제로 돼 있는 거는 통화. 이 유로화라는 통화는 단일화돼 있는데 통화 경제는 하나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재정 경제가 따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처럼 한 주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연방 정부가 특정 주, 힘든 주를 막 밀어줄 수 있잖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럽연합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했습니다. 그리스 사태 때 독일이 희생을 하면서 빨려줬죠.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라는 하나의 국가가 그렇게 주저앉아버리니까 유로화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들이 실제로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대로 실제로 쉽게 되진 않겠구나.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수많은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막 연구서를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유로화의 전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 목표를 단일화폐 달성,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진 않을 거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경제랑 통화경제 따로 놀고 정치도 따로 놀고 법도 따로 노는데 이거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미국처럼 간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이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다수들이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일은 모르는 거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팩트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 이 설명을 왜 하냐면은 이제 이 DLT 관련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냐면은 유럽 중앙은행은 애초에 유로화를 쓰고 있었어요. 유럽 국가에서. 그리고 유럽 국가들 보면 아까마다 이 스탠스가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나라는 그 나라에 여행 가보면 유로화를 받아들여요. 뭐 레스토랑에서 뭐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사면 그 나라의 법정 화폐도 수용하고 유로화도 수용하는 국가 있고요. 어떤 데는 유로화만 받는 국가도 있어요. 근데 영국은 이제 곧 탈퇴되는 거 거의 확정 났고 탈퇴하죠. 예. 유로화 안 먹히겠죠. 예. 영국 파운드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요. 근데 뭐 적어도 유로화를 수용해주는 국가들은 유로화를 쓰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DLT나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는 뭐 팁스나 뭐 유럽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기존 솔루션들 있죠. 그걸 쓸 때도 유로화로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는 어차피 다른 나라지만 유로화를 공통으로 쓰는 나라는 이 환전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잖아요. 유로화로 보내서 유로화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발생하지 않겠죠. 예, 이건 DLT랑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이 해외 송금, 정확히는 크로스오버 페이먼트예요. 송금은 약간 작은 리테일 분야만 이제 따지기 때문에 뭐 외환이나 무역 대금, 무역 금융 쪽, 그리고 리테일 레미턴스라고 부르는 소액 송금, 이 분야들을 다 합친 게 이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인데 환전이 일어나는 그 페이먼트 지불이요. 그 부분에서 비율이 발생하는 이유는 환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율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DLT를 채택하기 전에 유럽 중앙은행은 애초에 유로화로 그냥 그 국경을 넘는 유럽 국가끼리 송금하는 거,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하는 거는 원래부터 비율이 안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DLT를 채택하는 것과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 우려는 솔직히 어느 분야에 가야 되냐면 이 유럽 연합이 탄생했을 때 본디 그 목적, 바로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를 쓰겠다 유럽연합이 그 목적을 달성하면 유럽 지역에서만큼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피아트 교환이 안 일어나니까 XRP가 역할할 게 없죠. 그거를 생각하면 되죠. 그 우려는 방금 말한 포인트로 돌리시는 게 적절합니다. 이 DLT를 쓴다고 없던 위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유로화로 단일화폐 되는 모습을 하면 그게 DLT든 뭐든 간에 그게 위협이 되고 우려가 되는 거죠. 그쪽을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반응, 리액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리액션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리액션도 다 정리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DLT를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좋은 거냐면은 바로 이 DLT 분산원짝을 채택을 했는데 다른 네트워크와는 호환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유럽 중앙은행의 망을 쓰는 곳에만 호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망에 참여한 사용자들끼리만 호환이 될 뿐이지 다른 네트워크,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만든 금융망과 통신을 해야 돼요. 또는 일본,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호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밸류가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죠. IP와 XRP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런 역할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같이 DLT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뭐였죠? 그 프로젝트도 네이밍이 있죠. 스텔라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이밍 되면 좀 기억이 나시죠?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 네이밍 얘기하면 기억나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1, 페이지 2 단계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같이 봤던 건 뭔가요? 방금 제가 말한 부분을 테스트했죠. 어떻게 했죠? 일본 중앙은행 네트워크와 유럽 중앙은행의 이 DLT 네트워크 간의 상호 통신, 호환, 이거를 테스트했었죠. 뭘로 했죠? IP라고 딱 찍어서 했죠. 해시타임 테이블, 그 기반으로 쓴 IP인지 뭔지, 어떤 기술을 썼는지, 어떤 프로토콜을 썼는지 밝히지 않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것과 달리 얘네는 정확히 찍었죠. 뭐라고요? 우린 IP로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착한 놈들 하면서 되게 칭찬을 했잖아요. 리프사가 원하는 거 뭡니까? 다시 이제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얘기하면, 리프사가 중앙은행들한테 원하는 거는 XIP 레저를 너희들의 DLT 플랫폼을 쓰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퍼블릭 레저기 때문에 못 써요. 중앙은행에서 절대로 못 써요. 제가 이 얘기는 99%라고 얘기했죠. XIP 레저를 쓰는 경우는 이 퍼블릭 레저 말고 그냥 오픈소스만 가져다가 본인들이 프라이빗 레저로 만들었을 때, 마치 SK CNC처럼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지금 리프사가 사용하고 있는 퍼블릭 레저의 XIP 레저는 못 쓴다고 했죠. 예, 유럽 중앙은행이나 또는 이걸 사용하는 은행에 정보가 다 노출되잖아. 퍼블릭 레저니까 누구나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쓸 가능성이 거의 99.99%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 그래서 만약에 쓴다면 그건데, 리프사 역시도 그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사의 비즈니스 컨셉상 중앙은행들은 뭐만 써주면 된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마찬가지고 유럽 중앙은행도 ILP만 써라. 너희가 다른 네트워크 연결할 때 필요하잖아. 그거 ILP 써. 그러면 IP 위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에 가치를 옮겨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디지털 에셋이 있다. 그게 바로 XIP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 중앙은행도 ILP 이제 POC 컨셉으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만드는 그 페스터 페이먼트 프로젝트,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였죠? 페드나우죠? 이름도 생겼죠? 거기도 ILP를 쓰라고 밀고 있는 겁니다. 리프사의 목표는 간단해요. ILP를 쓰라는 거예요. 중앙은행들한테. 그 부분입니다. 그걸 보면 되고요. 이것도 이 정도 설명드리면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거 일본어로 스위프트 자료라고 막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외국에서 스위프트 도큐먼트, 그러니까 스위프트 문서에 XIP와 코르다가 명시되어 있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거 혜연비님하고 호연님이랑 몇몇 분들이 확인해 주셨는데, 이거 제가 토스했거든요. 확인 좀 해달라고. 확인해 주셨는데, 레이타쿠 대학의 일본인이에요. 경제학부 교수 나카미사 마사시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입니다. 뭐 이 사람이 BIS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국제기구에서도 근무를 했고, 현재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근무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스위프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정보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여기 혜연비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 미더에도 왔었고 XIP를 되게 좋게 보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XIP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양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XIP를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했던 양반이라 이 문서 내용 다 보지 않아도 XIP를 좋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XIP의 효율성에 대해 아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 스위프트 문서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도 아니죠 지금. 그래서 막 크게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써놨을 거예요 아마. 좋은 얘기 썼을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인스타랩, 리플랩 멤버이자 ODL을 공식적으로 사용 중인 리플사의 파트너죠. 지금 뉴미라는 브랜드 서비스 해갖고 지금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관련된 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인스타랩의 CEO인 이 사람이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받나봐요. 우리나라도 역시 소액 송금 뭐 해갖고 라이센스를 획득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이 아니라. 이 송금 사업을 하려면은 기재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라이센스를 받아야지 가능한 거고, 일본에도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비스무리한 게. 기준은 제가 모릅니다.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몇억 원의 자금이 있어야 되고, 뭐 전문가, 회계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다 구비를 해야지 그 조건이 완비된 거 확인해 라이센스 발급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본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말까지 해서 이 인스타랩이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1분기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죠. 앞으로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 뉴 서비스 인스타랩을 일본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팩트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마 이제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그 플래시 FX, 호주의 리플랩 멤버인 플래시 FX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CEO가 본인이 알기로는 일본 ODL은 내년 1분기인 걸로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1분기가 겹치다 보니까 혹시 확실하게도 일본은 내년 1분기에 ODL이 가동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봐야지 알겠죠. 뭐 리프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없고요. 예, 순이라고만 얘기했죠. 순이라고만 얘기했고 1분기 얘기는 플렉시 FX 그리고 지금 인스타램의 CEO가 일본에서 라이센스 획득하고 내년 1분기까지 이제 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서비스를 혹시 이런 정황들이 맞물려서 1분기가 맞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기대감과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가능성은 없지는 않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일본도 준비는 돼 있는 상태거든요. SBI VC 프로에서 지금 리퀴디티 XRP 리퀴디티를 제공할 플랫폼이 존재하긴 하니까요. 더군다나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쪽은 리프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SBI 그룹 그리고 SBI 그룹은 리프사 지금 그거죠. 돈 해결이 중이죠. 지분도 갖고 있고요. 초기 투자도 했고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낸스가 터키시 그러니까 아마 저게 터키의 법정화폐를 얘기하는 거 있죠. XRP와 쌍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터키에도 리플렛 멤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법정화폐 쌍이 바이낸스에 등록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5대 작동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받는데 필수적으로 법정화폐도 페어가 돼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터키 법정화폐가 추가된 거를 이런 측면에서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봐야지 않은 거니까요. 터키의 법정화폐 이름이 리라네요. 리라. 이름 같네 꼭. 리라.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누가 댓글 남겨주셨네요. 자, 다음 소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매체죠? 어디죠? 매체가? 블룸버그인가요? Well, we have to remember that XRP is a specific kind of crypto. It's not the crypto anybody dreams. 이게 언론 매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터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소개돼 있죠. 터커네, 이름이 터커. 지금 보면은 US Economic Research Agency라는 곳에 속속되어 있는 익스큐티브가 고위 임원이죠. 고위 임원급인데 이 사람이 이 언론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자기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 생각에는 굉장히 되게 매우 중요한 테크놀로지다. 왜냐면은 이유를 얘기하죠. 비커즈 하면서 얘기하죠. 스위프트 시스템을 갈아 엎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테크놀로지라고 리프사의 솔루션을 소개하는데 그러니까 리프사의 솔루션 자체를 굉장히 리프사의 그런 비즈니스를 되게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지금 이 인터뷰 중간에 자막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최근에 그 C라운드 투자 진행되면서 리프사의 그 회사 가치를 얼마로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1조 원 정도로 평가를 했죠. 스타트업 업체인데 여기가 B가 빌리언 단위 10억 단위죠. 그러니까 100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면 10조네요? 그러네. 1000억 1조 그러네. 10조네. 1조가 아니라 10조로 평가를 했네요. 맞나? 다시 한번 계산해야지. 아까 제가 이 원화로 바꿀 때 실수했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10빌리언 그러니까 100억 달러죠. 1000억 1조 10조 맞네. 한 12조 정도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지금 리프사의 가치를. 그래서 지금 이 돈으로 평가한 거랑 지금 이 연구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소속된 이 사람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도 되게 스위프트를 대체할 만한 그런 중요한 테크놀로지로 기술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냥 이게 대초월인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 사람 개인 생각이에요. 이 안경 쓴 이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KFC 할아버지 같은 이 사람의 개인 의견이지 이 사람이 얘기하면 현실이 된다 뿅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건 너무 비약인 거고요. 적어도 이제 이 경제나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고위 임원급인 이 사람도 XRP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딱 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비약해갖고 막 역시 XRP는 무조건 성공할 거 이렇게 결론이 나가면은 너무 많이 나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혜연비님이 이제 개인의 생각을 올려주신 게 저도 이제 공감이 돼서 얘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XRP가 관심을 받는 만큼 안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안티들 얘기가 다 틀리진 않아요. 일부 맞는 얘기도 있고 합리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반면에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논리 없는 무논리, 나는 생각이 없다 막 이러면서 까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류들이 막 헛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를 이제 현빈님이 반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데이터 쪼가리예요. 데이터 쪼가리인데 이 데이터 쪼가리들의 가치는 진짜 사람들이 원할 때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POS든 POW든 XRP든 뭐가 됐던 간에 어차피 법정화폐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법정화폐는 각 나라의 정부 그리고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그 가치를 담보하고 보증하지만은 지금 뭐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뭐 POS로 되는 EOS든 그리고 XRP 그냥 태초부터 만들어졌던 XRP든 간에 뭐가 됐던 간에 사람들이 얘의 적정 가치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모여서 가치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POW 한다고 가치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 하잖아요. POW는 마이닝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적어도 그 가치 이상은 한다. 여러분들 이 말이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다이아몬드 막 한 500만원어치 사갖고 다이아몬드로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나무를 사요. 비싼 나무를 사요. 악기 만드는데 비싼 나무를 사서 제가 나름대로 악기를 만들어 보겠다고 발부동 치면서 그걸 막 깎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양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기타를 만드는 장인은 아니니까 당연히 못 만들겠죠. 기타 같지 않은 걸 만들겠죠. 비싼 나무 갖다가 낭비를 하겠죠. 아마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싼 나무 그 자재값이 한 100만원 해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나무 갖다가 그걸 깎아갖고 나름대로 기타를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똑바로 못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만원 이상 가치 무조건 하나요? 아니죠. 그걸 평가하는 건 누구다?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고민하는 사람,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거지, 만든 사람이 이걸 만드는데 드는 돈이 있었다고 해서 그 가격 이상 무조건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POW 할 때 비트코인 같은 거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생산 단가. 그거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가격 이상 해야 된다? 이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스스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말했겠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그러면 살기 되게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PO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POS 같은 경우도 EOS는 태초부터 존재를 했고, 근데 그거 가는 사람한테 이제 지분이라는, 마치 주식의 지분을 갖듯이 지분을 어느 정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가치 있다고 판단해 주냐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투기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어느 순간 한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로섬이거든요. 어디에 쓸 수도 없는 거를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휴지 조가리 같은 거를 서로 이거를 막 뭐 1,000원이다 10,000원이다 하면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야, 이거 갖고 있어서 뭐하냐? 이거 왜 10,000원이어야 돼? 이거 사실 의미 없는 거 아니야? 0원이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쓰레기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변해가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그 암호화폐는 진짜 끝나는 겁니다. 0원으로 수렴하겠죠. 그냥 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얘 가치 미래 가치 없는 것 같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암호화폐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XRP의 장점은 이건 진짜 객관적인 장점이죠. 뭐다? XRP는 지금 ODL에 쓰이고 있잖아요. 물론 그 양이 투기 거래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비즈니스에 수요가 존재합니다. 양이 아직은 적지만.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는 거는 아무리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게 빠지더라도 걔네가 가치를 뒷받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장점이죠.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다른 암호화폐는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가 없는 게 태반인데 XRP는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이 또 XRP를 언급하면서 또 이렇게 트윗을 올렸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XRP 언급을 시작하는 거니,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의미를 두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말 그대로 그레이스케일 뭐 하는 회사고, 그리고 너희 왜 자꾸 XRP 그렇게 언급하지 않다가 요즘에 XRP 되게 언급하네? 이유가 뭐야? 장사하고 싶어서 그래? 예,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뭐 XRP 언급하기 시작하니까 역시 XRP는 대단하다 이런 의미로 글을 남긴 건 아닙니다. 진짜 그냥 궁금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이 업계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회사인지도 궁금하고요. 뭐 대단한 회사인지 아닌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한번 검색해 볼까요? 그레이스케일이 뭐 조그만한 회사고 영향력 없을 정도의 조그만 회사면은 아무 의미 없죠. 요건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 아, 얘네가 모 회사구나. 모 회사가 얘네네요. DCC인 것 같은데? DCG, DCG. 아, 말을 잘못했네. 얘가 모 회사구나. 이 회사는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요? 좀 볼까요? 자금이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이 회사. 네. 벤처 캐피탈이죠. 투자 회사죠. 얘네 근데 DCG 초기 투자자 중 하나 아닌가요? 리플사?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레이스케일은 근데 암호화폐 자산관리회사라고 돼 있네요. 여기 위키에는. 맞나 이게? 근거가 뭐지? 1번 눌러보죠, 주석을. 아, 여기 소개에 나와있다고? 아, 그건 맞나 보네요. 여기 소개에 나와있대요. 여기 나와있네. 아, 그러네. 자산관리회사 맞나 보네요. 여기 써있네요. 아닌데? 투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 써있는데요? 인베스팅. 투자회사구만. 무슨 자산관리회사야? 투자인데? 자산관리회사가 아닌데? 이거 봐. 투자잖아요. 암호화폐 투자회사구만. 투자 전문회사로 만든 거구만. 진짜 웃기네. 자, 어쨌든 자산은 안 보이네요. 대충 봤을 때 자산을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뭐 DCG가 그 약간 듣보잡은 아니죠. 그래도 여기 업계에서는 네이밍이 있는 정도는 되니까, 예, 무기업이 여기라고 하면 그래도, 예, 완전 잡동사니 회사는 아니겠네요. 네, 어쨌든 뭐 그럴지라도 얘네가 XRP를 자꾸 언급한다고 해서 XRP가 반드시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저는 뭐 크게 기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좋아하면은 그걸로 끝인 거죠. 뭐 얘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막 그만한 스케일은 아니죠. 뭐 뉴욕 증권회사, 예, 뉴욕 증권사 이런 데가, 예, 밀어주는 거면 차라리 얘네보다 더 규모 면에서 영향력 면에서 더 커다랗겠죠. 예, 그게 아니니까 뭐 그냥 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XRP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 그리고 파키스탄에 있는 이 리플렛 멤버, 이 친구들이, 예, 계속해서, 예, 본인들 기업들과 이런 파트너십을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매번 몇 번 설명드렸던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파키스탄에 있는 이 리플렛 멤버 P라고 적을게요. 그냥 편의상 P라고 적고, 기업인 CDC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얘가 지금 리플사 솔루션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3단노법을 게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결과부터 얘기하면 리플사랑 파트너십이죠. 리플사 솔루션 쓰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렇게니까 얘네가 파트너십 맺으면 얘도 파트너십이다. 이런 3단노법을 펼치시는데 이런 기적의 논리는, 예, 항상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만 이 리플사 솔루션 쓰는 애들이 당연히 리플사 솔루션 바탕으로 이제 페이먼트를 할 텐데, 그죠? 페이먼트를 할 텐데 이 페이먼트 솔루션을 쓰는, 예, 이 고객들 CDC 같은 경우 지금 그거죠. 예, 요거 제공하는 솔루션, 페이먼트 솔루션 서비스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파트너십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리플사의, 예, 뭐 리플사 솔루션인, 예, 리플렛의 사용량을 늘려주거나 더 나가서 5대1까지 쓰는 리플렛 멤버의 지금 페이먼트 서비스를 쓰게 되면 그러면은 5대1 사용량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겁니다. 예, 이렇게는 굳이 연관 짓지 마세요. 예, 실제로 리플사의 고객은 이런 엔드 단에 있는 커스터머가 아니거든요. 예, 바로 요거죠. 비즈니스죠.
B2B를 하는 거죠. 리프사는. 예. 기업을 상대하지 이런 엔드단의 기업을 직접 상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고객이나.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이제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건데요. 이제 지금 누가 트랜스퍼 와이즈랑 젠드페이랑 비교했죠. 예, 젠드페이랑 트랜스퍼 와이즈 비교했는데 지금 이집트로 돈을 보내는 게 젠드페이가 더 저렴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트랜스퍼와이즈는 영국의 이 핀테크 회사고 여러분들 몇 번 이제 전 세계 성공 기업들 순위 랭킹 따질 때 트랜스퍼와이즈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핀테크 업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보다도 리프사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젠드페이가 더 저렴하다. 예, 그래서 그만큼 효율성 좋다는 거를 여기서도 이제 비교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리트윗했고요. 자, 혜연미님이 글을 올려주신 건데 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항상 고맙고 이제 좋은 게 혜연미님은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시죠. 그래서 핵심만 딱 여기다 적으셨는데 증권 문제 역시나 규제 이런 것들 호소했다고 하네요.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이 규제가 최신 기술에 안 맞다는 거죠. 블록체인과 이 암호화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적절한 법을 정의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리프사 본인들의 솔루션에 대한 것도 이제 스위프트와 비교해서 얘기를 했네요. 스위프트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깔끔하게 아주 짧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ODL 관련된 거 지금 이제 해외에서 ODL 추적하는 친구들 얘기 나온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한창 ODL이 증가하다가 이제 주말 때쯤 돼갖고 확 줄었다가 주말 끝나면서 갑자기 확 늘었는데 한 번에 50만 개가 이동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트랜잭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0만 개를 처리할 만한 오더북이 나오진 않거든요. ODL의 효율은 무조건 이 오더북의 두께에서 나옵니다. 스프레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께가 안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바이오더를 봐야겠죠. 요 부분인데 45,000개, 5만 개 그리고 이 가격까지 가면은 이제서야 한 20만 개 좀 안 되고요. 여기 가야 30만 개쯤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확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스프레드가 넓어지겠죠. 지금 시장 가격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3.54, 3.53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3.52까지 가도 한 30만 개밖에 안 돼요. 근데 50만 개를 한 방에 처리를 하려면은 더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프레드가 이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럼 ODL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광택이님. 자, 효율이 떨어지면 ODL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스프레드가 넓어질수록 이 스프레드를 현재 존재하는 이 환전 서비스보다 훨씬 스프레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이 장점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ODL을. 이게 넓어지면은 그 ODL의 의미가 사라지겠죠. 장점 하나가 날아가겠죠.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더북이 충분하지 않으면 스프레드 넓어지는 단점 때문에 50만 개를 지금 처리할 만한 유용성이 없거든요. 아마 이 점을 고려할 때는 이 정보는 좀 약간 잘못된 것 겁니다. 아직 50만 개를 한 방에 처리할 만한 그 오더북이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고구마님 어서오세요. 오라.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또 컨퍼런스 세미나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2020 서밋 내년 2월에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서밋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는 The Ultimate Impact of Blockchain입니다. 블록체인의 무한한 임팩트 요거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 전달을 드렸고요.